문장의 종류. 이제는 기본적인 문법 설명은 다 끝났어요. 기본적인 문법 설명은 끝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힘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기본적인 문법은 끝났지만, 이제 요 문법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사이드 것들을 이제 채워 넣어가는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중요 표시하는 것들은 시험 문제 하나씩 나올 수 있는 소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장의 종류 힘냅시다. 힘냅시다. 오늘까지만 그래도 노잼으로 지내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좀 나아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재미는 없어요. 왜냐면 진도를 빨빨 빼야 되기 때문에 큰 재미는 없습니다. 문학 정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큰 재미 없어요. 한자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정말 바닥으로 노잼으로 갑니다. 그러니 빨리 힘내시고 문장의 종류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보는 것은 문장 성분을 바탕으로 문장의 종류로 가는데, 뭐 할까? 참 재밌죠? 사람은 그렇게 수많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문장의 종류는 5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설명하거나 물어보거나 명령하거나 같이 하자고 권유하거나 느낌을 감탄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 5가지만으로도 모든 감정의 표현은 충분하다고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서도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자, 외워둡시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5가지. 뭐 평서, 명령, 청유, 감탄문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할 게 별로 없어서 시험에 필요하고 좀 헷갈릴 만한 것만 이야기한다면은 의문문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판정의문 먼저 할게요. 판정의문문은 yes, no예요. 너 밥 먹었니? 네, 아니요. 너 집에 가니? 네, 아니요. 판정의문문은 yes, no. 근데 판정의문문에다가 우리 품사에는 의문사라는 말이 없어요. 접속사라는 말도 없지만은 교과서가 쓰는 용어를 좀 그대로 사용해서 의문사. 보통 의문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거기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걸 의문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의문사라고도 하는데 이 녀석이 붙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예. 설명 의문문이 돼요. 철수는 집에 가니? 네, 아니요. 인데 철수는 집에 왜 가니? 언제 가니? 어디 가니? 하고 같은 의문사가 붙게 되면 설명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 의문문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그냥 수사적 표현일 뿐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밥 한 끼 못 사겠냐? 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이지만 실제로는 뭐야? 밥을 사겠다는 그런 자기의 의도를 따로 돌려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뭐 문학적인 표현이나 시적인 표현에서 의문문을 쓰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뭐 수사적 의문문이라고 말해요. 뭐 이 정도. 뭐 서리법은 문학에서 할 이야기고, 의문사라는 말, 우리의 품사에는 의문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빨리빨리 별것 아니면 빨리빨리 해치웁시다. 시간 표현, 영어에서는 시간 표현이 되게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지만 한국어에서 시간 표현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시간 표현이라고도 하고 시제라고도 말해요. 크게 보면은 우리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알 수 있듯이 3가지 종류인데 그냥 옛날은 과거, 지금은 현재, 나중은 미래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또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발화시와 사건시가 나와야 돼요. 발화시, 사건시. 알아둡시다. 발화시는 말한 시점, 말한 시간, 말한 시점. 우리가 발화했다 그랬잖아. 불이 커진 게 아니라 하와이 불난 거 봤죠? 발화. 너무 끔찍하죠. 산불 난 거 봤어요? 나는 군대 있을 때 우리 철망 바깥에서 산불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민전 때문에 나가가지고 불 끌어 나갔었는데 진짜 불이 앞으로 폭폭폭 오는 거 보면 정말 공포스러워요. 그 발화가 아니고 말했다 발화. 그리고 사건시는 사건이 벌어진 시점. 사건시. 사건시와 발화시를 기준으로 시험에 잘 안 내요. 시간 표현은. 잘 안 냅니다. 하지만은 사건시와 발화시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내니까는 공무원 시험에 출제를 하는 방식대로 또 설명하는 게 공무원 강사죠. 자, 봅시다. 제일 쉬운 게 현재 시제예요. 발화시하고 사건시가 일치하면 현재. 나는 지금 숙제하고 있어. 숙제하는 중이야. 그러면은 현재 시제죠. 하지만은 봅시다. 요렇게 이미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말하면은 과거 시제겠죠. 나 밥 먹었다. 나 영화 봤다. 이미 영화 봤다.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거나 또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이후거나 하면은 과거 시제. 그 반대면 미래 시제가 되는 것이지요.
나 어제 영화를 봤다. 나 야구장에 갔다. 근데 졌다. 아씨. 뭐 이런 거죠. 하나만 더 합시다. 요 정도만 설명해도 된다고 보이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뭐 특히나 서울시 시험이 좀 그래요. 서울시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를 한번 물어보고 이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도 한 발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고 절대 시제, 상대 시제는 94쪽에서 95쪽으로 걸쳐 있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요 화면만 놓고 이야기해서 보시면은요. 절대 시제는 말한 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바로 절대 시제고요. 모든 시간은 그렇지. 내가 말한 시점부터 시간이 결정되는 거잖아. 모든 시점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상대적 시제라는 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시험이나 교과서에서 다루긴 다루니까 상대적 시제는 뭡니까? 상대 시제라고도 하고 상대적 시제라고도 하는데 사건이 벌어진 시간을 기준으로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를 따져나가는 것이 바로 상대 시제예요. 그냥 간단해. 나는 어제 요리하시는 어머니를 도와줬다라고 나 지금 말했지. 그러니까 뭐야? 지금 말한 시점으로는 요리하는 행위나 도와준 행위는 전부 다 과거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요리하고 있는 어머니의 상대적 사건 시간 기준으로는 뭐가 된 거야? 현재 시제가 될 수도 있겠죠. 도와준 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연히 도와준 것도 요리하는 그 시점 기준으로 말했으니 도와준 시점을 상대적으로 가리킨다면은 요리하다도 현재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절대 시제, 상대 시제, 말한 시간 절대 시제, 사건 벌어진 시간 상대 시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죠. 모든 기준은 지금이지만 시간이나 입장이나 모든 것은 상대적 아닙니까? 사건이 벌어진 그 사건 시간을 상대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내가 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좀 보면은, 아까,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했지만은, 뭐, 관체무용 이렇게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거, 앞으로 나도 하기는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치습의 근모신화 같은 경우는, 용남이 만취해가지고, 용남이가 들어보죠? 용궁부연로, 이생규장제 이런 것들. 간혹 하기는 하는데, 성향 자체가 첫 글자 따는 걸 잘 안 해요.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좀 남사스럽기도 하고, 아무래도 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또는 제가 대학생이 돼서 공부할 때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러면은 외울 땐 좋은데 얘가 응용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면접할 때도 1분 스피치나 PT 같은 것들 자꾸 외워서 대답하려고 하는데 외워서 대답하면 이거 돼요. 저는 3학년 1반 누구입니다. 이게 되기 때문에 나는 면접 가르칠 때는 좀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기 키워드로 말할 수 있게 너무 외우기만 하면은 적용이 안 되더라고. 지금 공무원 시험의 출제 방향은 읽고 판단하기,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봤을 때 너무 그냥 첫 글자 따서 외우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죠. 하지만 얘는 외워야 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높임법이죠. 앞에 있는 문장의 종류나 아니면은 시제 표현은 그렇게 단독으로 시험 문제 이거 하나 더 하고 가자. 여기서 여러분들 거기 책 펴봅시다. 97쪽에. 설명 조금 더 할 거 97쪽에 하나 보고 갑시다. 이런 것들. 앗,엇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과거 시제 선언어로미로써 앗,엇을 쓰죠. 나 밥 먹었다. 나 어제 영화를 보았다. 봤다. 앗,엇을 쓰죠. 앗,엇은 과거예요. 과거 시제로 쓰지만은 일부 극히 드물게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일실성 속에서 많이 쓰니까 앗,엇을 미래 시제로 쓸 수도 있어요. 미래 시제로 이럴 때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몰래 어저께 클럽에 놀러 갔는데 걸렸어.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 너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겠죠. 죽었다, 큰일 나, 앗다 할 때 앗은 어때요? 지금 벌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럴 때는 미래 시제로 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사전에서 검색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이러지. 벌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경고를 나타낼 때, 강조점을 나타낼 때 앗을 미래 시제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또는 앗으로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를 2번 겹쳐 쓰는 경우 있어요. 과거 시제 선어말음을 2번 겹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책에는 있습니다. 97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내용의 차이를, 문장의 차이를 직접 한번 해볼래요? 나는 매운 음식을 먹었다. 한 번. 나는 매운 음식을 먹었었다. 두 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해봐. 나는 매운 요리를 먹었다. 한 번. 나는 매운 음식을 먹었었다. 두 번. 세 번은 하지 말고 먹었었다 하지는 마시고 두 번만 쓰면 돼요. 나는 무서운 영화를 보았다. 한 번. 나는 무서운 영화를 보았었다. 두 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매운 음식을 먹었다. 무서운 영화를 보았다. 한 번 쓴 건 그냥 과거의 행위죠. 과거의 행위죠. 하지만은 나는 매운 음식을 먹었었다. 보았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치? 나는 공포 영화를 보았었다. 옛날엔 봤지만 지금은 안 봐. 이런 거 갖다가 교과서에서는 단절감이래요. 단절감. 그 설명이 97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난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나는 무서운 영화를 봤었다. 이 말이 과거에는 무서운 영화를 봤지만 솔직히 말해, 엄밀히 말해봐. 나는 과거에 무서운 영화를 봤지만 지금은 좀 덜 좋아하거나 다른 걸 좋아할 수 있다.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죠. 내가 무서운 영화보다는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무서운 영화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잖아. 단절감이란 건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거든요. 좀 이 말이 마음에 들진 않는데 교과서가 이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용어대로 갑시다. 공무원 시험에도 단절감으로 출제를 했었어요. 하지만은 얘는 출제가 많이 돼요. 높임법. 출제 잘 됩니다. 또 얘는 뭐로도 언어예절, 어법으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알아두셔야 돼서 높임법이에요. 높임법. 시간이 되죠? 높임법. 먼저 큰 타이틀부터 잡고 갈게요. 한국어의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뒤에 화면에서 가르쳐 줄게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그리고 말 듣는 청자,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 뭐 청자 높임이라고도 말하지만 교과서가 상대 높임법이라고 말하니 상대 높임이라고 할게요. 한국어의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예요.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 그 다음에 말 듣는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세 가지입니다. 타이틀은 외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체 높임을 만드는 방법, 대표적인 주체 높임이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뭐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할 때 첫 번째 주체 높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다? 이렇게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인 깨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주격조사입니다. 선생님이 아버지가 대신에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인 깨서를 넣어줘야 돼. 이거는 어법으로도 언어예절 사용으로도 냅니다. 언어예절 사용으로도. 언어예절 내요. 언어예절 출제가 돼요. 물론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직 지방직은 많이 줄었지만 언어예절보다는 좀 화법으로 나오니까 많이 줄었지만은 돼요. 언어예절이 대표적인 이런 거지. 재작년에 출제됐었죠? 타직열 시험입니다. 타직열 시험에 출제돼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공무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섞였잖아 그냥. 다 섞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언어예절상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올바른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당연히 회사에 출근했어. 내가 직원들에게 좋은 아침 하는 것은 안 맞죠. 왜? 굿모닝의 번역체잖아. 공무원 시험이잖아. 다들 좋은 아침 하지만은 공무원 시험에서 올바른 OX를 골라줘야지. 굿모닝의 번역체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가 내가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세무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내가 만약에 민원인이 왔어. 야, 민원인 요즘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나 우리 집 옆에 동사무소 있거든요. 지금 주민센터. 와, 민원인 오셔가지고 고성 지르는 거 보면은 99.99%는 안 그런데 하여튼 근데 민원인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죠. 당연히 언어예절이 안 맞아요. 그 사람이 도움을 받으러 왔는지 쉬러 왔는지 뭘 물어보러 왔는지 어떻게 알아? 뭐부터 해야 돼?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야죠.
이런 걸 내기도 해요. 골때리 문제에서는. 언어 예절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언어 예절 화법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언어 예절은 어디서 관장하냐? 국립국어원 언어 예절 자료가 따로 있어요. 그 국립국어원 언어 예절 자료를 2권에서 정리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2권에서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지만, 말씀하셨다 한번 형태소 쪼개봅시다. 말씀하셨다 형태소 한번 쪼개봅시다. 한번 쪼개봐. 연필로 해봐. 말씀하셨다. 내가 제일 어려운 거 내가 해줄게. 말씀. 어려운 거 내가 했다. 자, 형태소 쪼개봐. 해봐야지. 해봐. 틀리면 어때? 내가 뭐 감시하고 뭐 여러분들 뭐 잔소리 합니까? 손바닥 때리면은 저기 저 뭐지? 그 학생들 인권조례 안 맞아가지고 저 감옥 갑니다. 하. 시. 시. 다겠죠? 줄여서 셔스로 쓰는 거예요. 참고로 체언 뒤에 하다는 전미사라 그랬죠? 말씀하다, 숙제하다, 운동하다, 이렇게 사랑하다. 이렇게 해서 요놈. 시.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라 그래요. 외우세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라 그래요. 이 녀석을 통해서도 주어를 높이기도 합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 현대국어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가 시만 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거슬러서 5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가 시 말고 샤도 있었어요. 육룡이 나르샤 이런 것처럼. 그치? 샤도 있어요. 그리고 주체 높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한 어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진지를, 그치? 할머니께서 진지를, 진지도 주체 높임에 쓰는 말이고요. 자, 조심합시다. 드시다. 뭐 음료를 드신다. 그런 말 쓰죠? 들다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뭐뭐를 그냥 차 한 잔 들고 해야지 이런 말 쓰죠. 그 들다가 아니고 먹다, it하다 뜻으로서 들다라는 뜻도 있고요. 드시다라는 말도 따로 있어요. 근데 드시다 조심합시다. 자,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선생님께서 점심을 들고 계셔. 그런 말 쓰죠? 점심을 들고 계셔. 점심 식사 들고 계셔. 라고 할 때 이 드시다는 드 더하기 시다 아니죠. 이 세상에 드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치? 얘는 드시고, 드시네, 드시지만, 드시냐 어때요? 여기까지가 어가 아니고 얘가 어미죠? 이 시 따로 빠지지 않아요. 얘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가 붙은 말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머니께서 진지를 잡수다. 잡숫고 계실 때 있지? 그치? 많이 쓰는 거 식당에 가면은 아이고 우리 김서방 이거 좀 잡숴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럴 때 잡수다라는 말이 있고 잡수시다라는 말이 있고 잡숫다도 있어요. 알겠죠? 그럴 때 이 잡숫다는 잡수시다의 준말이라 그래요. 사전에서 찾으면은. 자, 갑시다. 잡수다, 잡수시다라고 할 때 잡수다, 잡수고, 잡수네 하죠? 이럴 때 이 시는 따로 빠지는 거죠. 그치? 얘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로 따로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잡숫다는 사전에 단독으로 등재된 말인데 사전에선 그래요. 잡수시다가 줄어서 된 말이다. 이럴 때는 시를 따로 뺄 수가 없죠. 내 말 이해되나? 진지, 드시다, 잡수시다, 잡수다, 잡숫다. 주무시다 같은 경우는 주무시다, 주무시고, 주무시지만 주무다란 말 없죠. 이때는 여기까지가 어가 아니고 이 시다로 빠지지 않아요. 시는 따로 빠지지 않죠. 이렇게 그어줄게요. 이렇게. 계시다도 마찬가지로 계다라는 말 없죠. 계시다, 계시고 시 따로 빠지지 않고요. 얘는 편찮다, 시 따로 빠지고요. 돌아가시다, 돌아가다, 시 따로 빠지죠. 물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지금 하는 것은 그냥 다 전부 다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특수 어휘다라고 보시면 돼요. 편찮다, 편찮으시다. 돌아가다, 돌아가시다. 이 죽음에 대한 이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죠. 한국 사람들의.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절대로 뭐 종교적인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종교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지만 무슨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참 보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문 열고 나갔을 때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이렇게 종교가 다양한 나라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돌아다니면 알겠지만은 뭐 작은 불당도 많이 보이죠. 천주교, 기독교, 불교가 막 섞여 있고 지나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도 뭐 하고, 그치? 우리 알라신도 믿고 다 믿을 수 있는데 원래 우리의 토속 종교는 뭐였어요?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 원래 우리 토속 종교는 무속신앙이잖아요. 그 옛날에 토속신앙적으로 온 걸로 본다면은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원래 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슬플 일도 괴로울 일도 없는 거죠. 그 슬프고 괴로운 건 누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까? 남은 사람들의 숙제죠. 이렇게 봤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을 돌아간다라고 표현했고요. 거기다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임 표현을 넣어서 돌아가신다라 그랬어요. 돌아가시다. 다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어휘들입니다. 이렇게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어휘들, 뭐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한 설명인데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실을 넣지 않아서 세종대왕은 훌륭한 임금이시다, 임금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죠. 참 표현 좋지 않아요? 죽는다는 것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일인 거야. 그러니 슬프고 괴로울 것 없지. 돌아가신 분을 잘 돌려보내면 되는 거. 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은 좀 봅시다. 여기는 주체 높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아야, 얘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 자, 합시다. 간접 높임의 폐해인데 함부로 계시다 쓰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는 고민이 있으시다를 해야 되지, 아버지께서는 고민이 계시다 그러면 잘 봅시다. 있으시다 하면은 얘를 높이는 것이니까 맞아. 근데 계시다를 쓰게 되면 고민을 높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죠. 잘못된 높임 표현이에요. 하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집에 있으시다, 계신다 쓸 수 있겠죠. 전부 다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니까. 집이 계신다는 아니잖아.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2살 된 따님이 있으시다 라고 할 때 그분이 있으시는 거니까 시는 여기다 높였고요. 계시다를 쓰지 않는 것은 따님을 높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따님이 집에 계시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말엔 근데 그게 있어요.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높임. 예를 들어서 나의 신체 일부나 나의 소유물 일부 같은 경우는 간접 높임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겠지만서도 여긴 이미 간접 높임이 쓰였어요. 찾아보세요. 그분을 말고 그분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한 높임이 이미 쓰였어요. 그치? 이미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시다로 써서 2번 높여주는 것은 우리의 어법에 안 맞습니다. 지금 보면서 뭔가 못 느끼겠어? 또 주문하신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안 되고 나왔습니다예요. 여기서 이 시를 쓰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높이는 걸까? 누구를 높이는 걸까? 이 문장에서 손님 이가 아니야. 손님 주어 아니죠. 손님 독립어로 산다. 손님을 불렀지. 해볼게. 자, 손님 쉼표 찍어야 되겠지?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했어요. 주문하시는 괜찮아. 손님께서 주문하신 거니까. 하지만 커피 나오셨습니다 하면 뭐가 나온 거야? 커피가 나온 거지. 이 시는 커피를 높이는 거죠. 세상에 이연병 커피로 높이니 안 되죠. 그러니 주문하신 커피가 나왔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습니다는 뭐예요? 손님 높인 거니까. 손님 들으라고 청정 높임한 거니까. 앞존법하고 하면 넘어갈 건데 일단은 봐봐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앞에 화면하고 거들러 가서 우리 주체 높임법만 봐도 이렇게 표현이 자체가 많죠. 진짜 높임 표현 많고, 높임 표현도 이거 지금 보면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잘못된 표현. 손님 들어와서 이쪽 자리로 앉으실게요. 에헤헤헤. 또는 뭐 있어요? 손님 계산하시겠습니다. 계산하실게요. 다 잘못된 시 표현이죠. 높임 표현인데 지금 보면은 많이 쓰죠. 많이 쓰죠. 많이 쓰죠. 왜 그렇게 많이 쓸까요? 과도한 높임이잖아. 과도한 높임. 이거를 시를 과도한 높임으로 많이 쓰는 직종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좀 방지법이 많이 제정이 돼서 이제 딱 보면은 처음에 먼저 그 안내 멘트가 나서 좀 덜한데 이 시를 과도하게 써가지고
좀 재미있으려나? 이 시를 과도하게 써서 상대방을 극존칭을 하려는 직업군이 하나가 있어요. 콜센터. 예, 손님 뭐 하실게요. 자, 그러면은 3번 전화로 연결하실게요. 이렇게 과도하게 높임하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언어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너무 상대방의 그런 폭력적인 언어와 갑질이 심하니까 선제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지. 상대방을 극존칭해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기 싫으니까. 99.999%의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서 고맙다라고 말하지만 극히 일부의 개또라이들은 뭐야? 그거 듣고 악순환이 벌어지죠. 나를 왕으로 생각하네? 너 한번 죽어봐 해서 폭력적인 언어 쓰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도한 높임법으로 쓰이는 그런 현대사회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꼭 알아두세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팁을 하나 설명해 주는 건데 우리 그런 말 하지. 요즘 젊은 것들이 말이야. 어른들한테 존댓말도 안 쓰고 말이야. 말도 졸라 조그맣게 그냥 짧게 해가지고 싸가지가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은 노인 공경을 몰라 라고 하는데 그건 개 꼰대들이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15세기, 16세기에 이 정도까지 높임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관직에 대한 높임 표현은 따로 존재했지만은 그때는 상해와 반상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특정 다수 나이에 대해서 사회적 직급에 대해서 이렇게 높임 표현 쓰지 않았어요. 높임 표현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높임 표현 쓰기 좋아해요. 그러니 만약에 생각해 여기 있는데 들어갔어. 임용돼서 들어갔는데 상사가 나랑 나이가 비슷해. 어떻게 해야 돼? 존댓말 써야 돼? 안 써야 돼? 심지어 나보다 한 살 어려. 근데 얘가 나보다 임용을 2년 빨리 했어. 존댓말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 사람과의 친분이 생겼을 때 이후예요. 그러지 않은 상태인데 아직 친분이 안 생겼는데 말 슬그머니 내리면은 바로 쌍심지 날라옵니다. 높임법 좋아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니 내가 의리됐다면은 높임법을 철저하게 써주고 친분이 생긴 다음에 언니 동생하고 형 동생 하는 게 좋겠죠. 자, 압존법 상중하 맞춰주는 거예요. 시험에 몇 번 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높고 아버지가 나에겐 높지만은 상이고 중이고 내가 하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은 이런 데서는 안 씁니다. 회사에서는 안 써요. 사장님, 김 부장님이 출장 가셨습니다라고 그냥 회사에서는 동등하게 다 높이면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사제지간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쓰죠. 압존법. 알아두면 좋아요. 이 압자가 한번 써보면 좋아요. 압력. 그치? 억압할 때 쓰는 누를 압자. 존대법을 눌러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존대를 누르는 거예요. 누를 압자. 누르다. 자, 해둡시다. 객체 높임법. 객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객체 높임법 해둡시다. 목적어나 부사어가 객체고요. 문장에서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객체라고 하고 이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로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그래요. 자, 갑시다. 나는 주어 아버지께 드렸다지 부사어 선물을 목적어 드렸다 서술어죠. 목적어를 높이는 거니까는 아버지께와 드리다는 객체 높임법. 아버지께와 깨 드리다는 객체 높임법. 자, 그럼 물어보자. 깨는 조사죠. 자, 내가 알려줄게요. 격조사예요. 보조사 아니고 격조사입니다. 무슨 격조사? 3초, 2초, 1초. 당연히 뭐야? 아버지께 드리다 용언을 꾸몄으니 이 깨는 뭐다? 부사격 조사. 그러니까 요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요 말이 정확한 설명이죠. 객체 높임법은 부사격 조사인 깨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깨를 꼭 쓰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봅시다. 나는 선생님을 뵙고자 만나다 대신에 뵙다. 주다 대신에 드리다. 만나다 대신에 뵙다니까 뭐야? 선생님을 목적어 높인 거죠. 만나다 대신에 뵙다라고 높여준 거라서 외웁시다. 객체 높임법에는 특수어휘 4개 있어요.
뵙다,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외워두세요. 뵙다,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뭐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일단 이 네 개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사전에 또 이제 필요하면 찾으시면은 뵈다라는 말하고 뵙다라는 말이 모두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뵈다와 뵙다는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쭈다도 있고 여쭙다도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는 여쭈다, 여쭙다. 뵈다, 뵙다로 모두 써도 상관은 없어요. 기본형은 네 개죠. 데리다 대신에 모시다. 그 다음에 묻다 대신에 여쭈다, 여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봐봐. 여쭈다 하고 여쭙다는 같은 말인데 여쭈다, 여쭈어, 여쭈어로 줄였었죠? 여쭈니로 규칙 활용을 보이죠? 그치? 근데 여쭙다, 여쭈어 불규칙 활용이죠. 표기는 다른 거예요. 비읍 불규칙. 제가 그랬지. 요즘 공무원 시험은 너무 문법을 집요하게 하진 않는다고. 이거 옛날에 여쭈다와 여쭙다는 같은 말이지만 활용 형태의 양상이 다른 것을 예전에 시험 문제 출제한 적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때 막 그런 거 있잖아. 거의 나는 뵌 적은 없지만은, 나는 공단기 사람 아니라서 뵌 적은 없지만은 옛날에 한때 그 공단기에서 유명하신 그 전한길 선생님이 막 이러고 그럴 때 그런 짤방 용동 영상 있죠. 그때가 한창 막 공무원 시험이 정말 이게 흐름이 좀 있어요. 흐름이 좀 있는 게 공무원을 많이 뽑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전 정부.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전혀 상관없지만은 전 정부 공무원을 많이 뽑았고요. 또 그 전 정부 때 또 많이 뽑은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많이 뽑으면은 변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꼬아내기도 하고 좀 그래요. 국어는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났었지만 그럴 때 한번 낸 적이 있기는 있었는데 요즘엔 이쪽보다는 읽고 능력 활용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문법은 적당한 선에서 끊고 넘어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은 알아둡시다. 청자 높이는 거예요. 청자. 말 듣는 청자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 높임법이라고도 하고 상대 높임법이라고도 합니다. 크게 봤을 때 격식체, 비격식체. 격식체는 매우 낮춤 해라. 예사 낮춤 하게. 예사 높임 하오. 매우 높임 하십시오체로 나눠져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비격식체는 낮춤 해체, 높임 해요체. 요 해요체 할 때 이 요가 높임의 종결 보조사예요. 보조사.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격식 해라 하게 하고 하십시오. 비격식 해요체. 여기까지만 합시다. 원래 이 표도 설명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심화 과정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여기 청자 높임은 상대 높임법이다. 격식 해라 하게 하고 하십시오. 해요체. 여기서도 여담인데 15세기 중세국어 문법에서는 이 복잡한 상대 높임법의 체계가 3단계였었어요. 3단계. 지금 뭐보다 간소했어요. 갈수록 이런 과정이 더 복잡해진 거죠.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높임의 체계가 약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안 쓰면 도태돼요. 말이라는 것은. 근데 오히려 높임의 체계는 더 강화되고 있고 더 강조되고 있고요. 심지어 요즘에 보니까는 그 조만한 애 새끼들 사이에서 중등학생 애들 솔직히 막 무슨 뭐 문신하고 이런 것들이 애들이 문제잖아, 애들. 걔네들 사이에서 지들끼리 서열 나눠가지고 극존칭 쓰고 막 이래 압존법 쓰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디든지 간에 대접받고 싶어 하거든요. 공직에 들어가실 분들 처음에 임용돼서 들어갔을 때 말 정확히 쓰세요. 이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있든 없어 보이든 머리가 벗겨지든 안 벗겨.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보다 뭔가 나이가 적든 안 적든 나보다 상급자라면은 존칭받기를 원해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쓰다가 이제 친해지면 그때부터 말을 해요체로 갈 수는 있겠죠. 해요체로. 뭐 요거는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 번만 넘어갈 텐데 몇 가지는 있으니까 얘는 백족의 중화체예요. 백족에 보면은 니은의 중화체 있거든요. 그 설명입니다.
인쇄물이나 구호나 표제 같은 경우는 해라가 아니라 하라체를 써가지고 다음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라 풀라 이렇게 쓰는 것이, 인쇄물, 구호, 표제는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라체를 씁니다. 다른 말로 중화체라고도 해요. 중화체. 백쪽에 설명되어 있죠. 중화체 또는 하라체를 써가지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문제를 풀라, 세우라 이렇게 쓰는 것이지. 오라, 가라 이런 식으로. 단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지 문제로, 인쇄물, 시험 문제로 제공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존칭을 해야 되니 다음 글 읽고 문제를 풀라가 아니라 문제를 푸시오. 그치?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높임을 넣어서 중화체를 써주는 것일 뿐인 것이지, 인쇄물이나 구호나 표제에는 중화체 또는 하라체를 쓰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별표 괜히 쳤다. 내년 PPT에서 별표 빼야 되겠다, 이거. 여기는 저 중요한 거니까 알아둬야 되죠.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포인트들만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성씨에 붙이는 두 가지가 있죠. 시, 가가 있어요. 내가 문시니까 예를 들어서 문이라고 할게요. 네, 문. 그래서 많이 우리 쓰잖아. 만약에 누가 나올 때 문씨 오늘 점심시간 같이 우리 커피나 한잔하지? 이렇게 많이 하죠. 김씨, 박씨 이렇게 많이 부르죠. 잘 봐요. 상대방을 호칭할 때 예를 들어서 문씨 어디 가요? 김씨 어디 가요? 김영철 씨 어디 가요? 문정호 씨 어디 가요? 할 때 문 띄고 씨고요. 씨로 적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표기, 맞춤법 띄어쓰기. 상대방을 호칭할 때. 상대방을 호칭할 때. 문정호 씨, 띄어쓰기 조심하세요. 카톡 쓸 때 이런 거 띄어쓰는 사람 없잖아. 띄어쓰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성씨를 의미할 때. 나는 남편 문씨야. 나는 어디 문씨야. 이럴 때는 성씨기 때문에 붙여가는 것이고. 띄어쓰기 조심하시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됐어요? 자, 높임법 갑시다. 높임법. 일반적으로 성씨를 부르거나 말할 때는 씨를 써요. 씨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홍길동 씨, 김영철 씨, 문정호 씨. 그런데 상대방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의 본관이나 나의 집안을 소개할 때 우리 보통 뭐라 그래? 나는 김혜김 씨입니다. 나는 남평문 씨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건 어법상 안 맞아요. 높임법상으로. 우리 이런 말 쓰지? 이게 상대방한테 김씨 어저께 뭐 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상대방하고 한번 좀 호전적이거나 상대방을 하대하려고 할 때는 야, 이 김가야 이런 말 쓰죠. 야, 박가야 이런 말 쓰죠.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나를 소개할 때는 나는 김혜김 씨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김가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춰 표현해야 돼요. 이게 화법상 언어 예절이에요. 겸양의 경륜과 관련이 있죠. 이거 아마 들은 사람이 있을 텐데 어른한테 혼났지. 그럴 때 아버지께서 야단 맞았다 이런 말 쓰죠. 왜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집에 갈 때 꼭 얘를 검색해서 찾아봐. 야단이라는 말. 나 야단 맞았어. 나 야단 들었어 이런 말 쓰는데 야단 맞았다는 어법상 안 맞아요. 꾸중을 들었다나 다른 말로 고쳐주면 좋은데 야단이라는 말이 어디다 써요 여러분? 야단? 난리법석, 야단법석, 야단났지. 그치? 그래도 이건 다행이다. 이렇게 온라인이 많이 오질 않으니까. 이렇게 편한 말로 좀 할게요. 야단맞지, 야단났지, 야단법석이지, 야단났지, 지랄났지. 야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뭔가 발광하고 미쳐 돌아 이런 쪽의 뜻이 있어요. 집에 갈 때 찾아보세요. 야단이라는 말을. 알겠지? 아버지에게서 야단을 맞았으면은 이 야단을 때린 사람은 누구야? 아버지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야단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안 맞는 말이죠.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어르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꾸중을 들었다. 꾸중은 혼내는 거니까 꾸짖다니까. 어른이 혼낼 수는 있잖아요. 상대방 갖다가 내 이 녀석 하고 혼내는 게 미친 짓은 아니잖아. 그러니 뭐예요? 꾸중을 들었다로 바꾸는 게 좋죠. 그치? 하지만은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있는 강아지 뽀삐가 시장 바닥에다 똥오줌 다 싸놓고 휴지 다 발견났어. 그리고 소파 다 찢어놨어. 그러면 야단 났네. 야단 났네. 야단 났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저희 나라 하지 마세요. 저희는 낮춤 표현인데 저희 친구들, 저희 집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나라를 낮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4번에 얘는 당신하고도 비슷해.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죠. 당신은 어때? 높임으로도 쓰고 낮춤으로도 쓰죠. 하지만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의 말씀할 때는 뭐 있어요? 높임 표현이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 때는 낮춤 표현이죠. 내가 하는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압존법은 가족 사제관계에서만 쓰는데 압존법 어디서도 써요? 남자분들 그렇지. 군대 가면 이제 그 상급관하고 다 차이를 둘 때 압존법 쓰고 보통 이렇게 보면 좀 폐쇄적인 곳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폐쇄관계. 군대는 부정적인 곳인가 긍정적인 곳인가. 나는 94년도에 입대했거든. 95년도에 입대했거든요. 나는 군대의 기억은 지우고 싶어서 부정적인 폐쇄관계라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압존법을 딱 봐도 어때? 폐쇄적인 곳에서 많이 쓰죠. 아까 얘기했잖아. 애새끼들이 지들끼리 깡패놀이 할 때. 깡패들, 조폭들. 그치? 또 어디? 감옥. 이런 데 가면 압존법 써요. 그리고 이쪽 자리에 앉으실게요 하지 말고 이쪽 자리에 앉아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이제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면 이제 문법은 끝낼 거예요. 웬만하면 사동피동 있구나. 어쨌든 오늘 문법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 어문규정 들어갈 건데 잠깐 쉬었다 갑시다. 여기서 잠깐 쉬어도 돼요?